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이어서 이제 가격 가치론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가치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 이제 이런까지 했어요. 가치 발생 요인이 네 가지 있는데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효율성, 이전성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충족이 된다고 가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가격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걔들도 일단 별표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가격 재원칙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뭐 이런 얘기예요. 평가사가 자, 이 물건에 A라는 물건의 가치 추계를 의뢰받았어요. 그래서 평가사가 이 물건의 상태를 조사해서 가격을 만약에 10억이라고 가치를 평가했어요. 그러면 얘가 10억으로 평가사가 가치를 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모든 가치의 판단은 이거를 기초로 하도록 돼 있어요. 무슨 이용을? 최이호 이용을. 근데 이게 최이호 이용 상태라는 거는요, 개별 부동산의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그 지역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고려하기 앞서서 먼저 전제가 되는 원칙으로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요거를 먼저 살펴보고 지역의 변화에 따라 개별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 상태도 틀려질 테니까 그 다음에 얘가 최이호 이용인지 아닌지 내부 측면에서는 안에 구성 요소 간에 밸런스가 잡혀 있는지 아니면 외부 환경과는 적합한 상태인지 이런 것 등을 기초로 해서 이 가치가 10억으로 결정이 됐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게 가격 재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제가 되는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 나오죠.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역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여기가 원래 농지예요. 그렇죠? 그럼 농지면은 뭐를 지어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익을 우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연간 한 5천 정도의 농가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서 상업용지로 바뀐 거예요. 용도가. 그러면 지역이 변한 거죠. 농업지역에서 무슨 지역으로? 택지 지역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토지의 이용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은 수익성 부동산이 상가가 들어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가치는 농가 수익을 기초로 해서 가치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상가의 분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10억으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그러한 변화도 고려한 상태에서 1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측면의 원칙에서 보시면요. 거기 121페이지에 중간에 단가리번의 내부 측면이 있어요. 그것도 일단 균형은 기준이니까 별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얘는 이제 밸런스에 대한 논리를 적용하는데 요게 이제 균형 상태는 뭐 얘기하냐면요. 내부적인 측면이라는 게 먼저 이 토지가 점하고 있는 요 가치에 맞는 용도랑 결합이 돼 있냐 이거죠. 얘가 만약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라고 그러면 용도가 뭐라 결합이 돼야 되냐면 상업적인 요소랑 결합이 되겠죠.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요 부지하고 건물의 또 밸런스 관계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대지가 한 200평 정도인데 건평이 한 180평 정도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부지에 비해서 건물의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차 공간이나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건물 안에 내부적인 구성 요소가 만약에 해서 방수에 비해서 거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든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는 게 2층에 하나꼴로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부 요소 중에서도 밸런스가 안 맞으면 감가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을 통해서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라는 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내부적 감가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감안한 상태의 가치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시면 자 122페이지에 적합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얘는 이 물건이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상태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서민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세대라든가 뭐 이런 게 밀집해 있는데 여기에 고급 빌라가 딱 들어섰어요. 그러면 얘가 신축인데다가요.
당장 뭐 대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00평 정도 되고요. 건평이 한 50평 돼요. 그러면 얘가 신축이니까 기능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얘가 속해 있는 게 서민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득 수준에 맞는 이런 주택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지 이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얘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얘는 이 비용을 들인 것만큼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어지는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외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평가사는 얘를 10억으로 결정을 했을 때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도 고려했고, 그죠? 내부적인 측면과 외부적인 측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다 따져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정한 게 10억이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가격 재원칙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논리를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기능적 감가인데 이렇게 바꿔줘도 틀리죠. 내부와 외부로 바꿔줘도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출제하니까 그런 원리로 등장하는 게 가격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원칙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적인 논리만 간단하겠고 우리가 나중에 기본수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이제 내부 측면, 외부 측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23페이지에 가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도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의 절차상에서는요, 이걸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 분석이라는 것을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말 그대로 시장 분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여하에 따라 가치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석의 의의를 보시면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어떤 지역에 속하고 그 지역은 어떤 지역 특성이 있고 그 지역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파악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냐면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양가로 2번에 목적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큰 게 뭐냐면 단가로 3번에 보면 가격 수준을 판정을 해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평균적인 가격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요 부동산이 있는데 요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인데 줄여서 우리가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평가사는 이 부동산의 가치 추계를 의뢰받은 거예요. 그럼 평가사는 얘가 속해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얘 주변에 있는 요 부동산들이 개별 부동산들의 최유 이용 상태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얘들이 전부 다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평가사는 이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보냐면 이걸 주거지역이라고 봐요. 그러면 요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무슨 이용이라고 하냐면 표준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통해서는 요 표준적 이용을 통해서 가격 수준이라는 걸 판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의 보편적인 이용이 이제 주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옆에 비슷한 주거지역이 또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강남에 소재하고 있는 뭐 C로 시작되는 동네다. 근데 얘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강북 지역에 속하고 있는 뭐 A동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은 얘네가 더 우수하겠죠. 그러면 얘네는 시세가 뭐 예를 들어서 3,800에서 4,200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얘는 주거 환경이 얘네보다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2,800에서 한 3,200 된다라고 가정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요게 가격 수준이에요. 가격 수준이라는 게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주는 종합적인 지표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가격 수준을 구해야지만 요 가격 수준 안에서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 분석이라는 걸 먼저 행하는 거예요. 행해서 가격 수준을 판정을 하고 얘가 요 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데 있으면 제일 비싸게, 그렇지 않으면 제일 싸게 이렇게 가격을 우리가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토대로 먼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행 분석이 지역 분석이고 나중에 행하는 것이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매개로 해서 나중에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을 토대로 뭐를 판정한다? 가격 수준이라는 걸 판정해요. 근데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는 걸 해주고요. 무슨 분석을 한다? 개별 분석이라는 걸 또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요 표준적 이용, 얘가 주거지역이니까 그러면 얘도 항상 주택으로만 돼 있으면 지역 분석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가 왜 주거지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택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슈퍼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부동산마다의 최유 이용은 다 틀리니까 지역 분석이라는 걸 해주고 무슨 분석을 또 해야 된다? 개별 분석이라는 걸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지역 분석이라는 것을 행할 때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123페이지 하단에 가면 인근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유사 지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동일 수급권이라는 게 일본식의 표현인데 동일한 시장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게 인근 지역이에요. 얘는 누가 소재하고 있냐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유사지역은요. 얘는 없지만 얘에 대한 어떤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얘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유사지역이에요. 그래서 유사지역은 바로 옆에 붙어있지 않아도 돼요. 용도나 기능면에서 유사한 지역이면 다 무슨 지역? 유사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울을 놓고 봤었을 때, 자, 서울 주변에 보면 신도시 기준하면은 분당도 있고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평촌. 그 다음에 일산. 그죠? 그럼 평가사는 이렇게 보는 거죠. 같은 신도시 지역이고 서울하고의 출퇴근 시간에 큰 편차가 없을 때 분당에다 주거를 정하는 사람은 평촌이나 일산에도 주거를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다 동일 수도권 내 유사지역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평가사가 정하는 거예요. 따로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지역, 얘가 유사지역. 그럼 동일수권이라는 거는요. 동일한 시향적이니까 대체가 가능한 부동산이 존재하는 것이 다 동일수권인 거죠. 그러니까 출퇴근이 가능한 공간 범죄에 들어간 애들을 묶으면 걔들이 다 뭐가 된다? 동일수권이 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얘가 소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인근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사지역, 동일수권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 거는 물건마다의 최유형이 틀리니까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124페이지 하단에 가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라고 있어요. 거기도 별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알아두실 거는 선행 분석이 지역 분석. 그 다음에 후행 분석이 개별 분석이라는 거. 그것만 먼저 이번에 정확하게. 그래서 그 124페이지 맨 하단에 가게 되면 양가로 3번에 개별 분석을 행하면은 지역 분석을 선행하고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개별 분석을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좀 넘기셔서 126페이지에 가시면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감정평가 방식에서는요, 다 뭐 하실 거는 없고, 기본적인 거라도 정확하게 해두시면 중요하죠. 그래서, 자, 감정평가 방식이 하게 되면요, 방식이 3개가 있어요.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우리가 삼면성이라고 되기를 해요. 얘는 비용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고요. 얘는 시장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고요. 얘는 수익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방식이라는 거는요, 가치를 판단할 때 우리가 지나가다 어떤 건물 보면은, 야, 요지에 있는 건물 그렇죠. 야, 여기 이런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 저런 거 하나 지으면 얼마나 들어갈까? 야, 저런 거 하나 지으려면 그래서 한 2, 30억 원 들어갈걸? 그 비용을 기초로 가치를 추계한다는 게 원가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비교 방식은 말 그대로 뭐 하냐면 이 건물의 가치를 우리가 구할 때는 개가 아니라
걔하고 주변에 유사한 부동산의 시세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거래됐느냐를 놓고 판단한다는 게 비교 방식의 사고예요. 그러면 수익 방식은 수익성이 기초하죠.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얘가 주변에서 비슷한 애가 얼마에 거래되고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의 크기로만 가치를 판단하겠다는 게 수익 방식이에요. 이게 결국은 제목이 얘기해줘요. 그죠? 제목이. 그러면 이 원가 방식에서요.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방식이니까? 원가 방식이니까. 임료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적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가격을 적산 가격 또는 적산 임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교 방식이니까 가격을 구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구한 가격을 우리가 비준 가격, 비준 임료. 그러니까 비준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래 사례 가격과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 임료를 구하는 게 무슨 법이냐면 그게 수익 분석법. 여기서 구하는 거를 수익 가격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구하는 거를 수익 임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다 출제를 해요. 이거를 참고로 여기 가로놓기에서 원가 방식은 무슨 사고에 기초하고 있느냐. 비용성. 이렇게 출제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지게 됐을 때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죠. 비준 임료를 구하는 거는 무슨 방법이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해줘도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그죠? 27회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어려운 것만을 접하지 말고 간단한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의 논리가 또 뭐가 있냐면 알아두시는 게 여기서 구하는 얘네들이 있죠. 적산 가격, 비준 가격, 수익 가격이라고 그랬지만 얘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시산 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산 가액이라는 거는 뭘 얘기냐면요. 평가사가 시장 가치를 구하기에 앞서서 이게 최종 가치겠죠. 시범적으로 구한 가격이에요. 그 얘들이 왜 시산 가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냐면 원래는 그 알프레드 마샤라는 학자가 얘기할 때는 3년 등가성 원리라고 그래서 비용성의 사고에서 구한 가격이나 시장성의 사고에서 구한 가격이나 수익성의 사고에서 구한 가격이나 궁극적으로 다 같아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3년 등가라고 그래서요. 비용성의 사고에서 가치를 구했던 비용과 가치와 가격 이게 결국 같아진다는 거예요. 왜? 경제 논리니까.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알프레드 마샤라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가치는 그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본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세 가지가 다 같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얘기죠. 생산비하고 시장 가격하고 항상 일치하냐 이거죠. 우리가 물건을 생산할 때 생산비가 100원이 들어갔다고 시장에서도 항상 100원에 거래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논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에만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부동산 시장 같은 불안전 경쟁은 성립하기 힘들고 3방식마다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가격이 그냥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산 가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갖다가 뭐를 해야 되냐면 조정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조정. 근데 이 조정을 할 때는 산술 평균하는 게 아니라 가중 평균하는 거예요. 가중 평균. 그걸 이번 27회 시험에 계산하라고 내준 거예요. 계산하라고. 예, 그러니까 기본 논리를 아는 사람이 그냥 간단한 거니까. 그렇죠? 가중치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법으로 구한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있는데 얘가 1억. 근데 가중치는 20% 줘요. 근데 얘로 구한 가격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억 한 2천인데 가중치는 예를 들어서 한 50% 줘요. 그 다음에 얘로 구한 가격이 가령 예를 들어서 1억 뭐 5천이 된데 가중치는 뭐 예를 들어서 10%밖에 안 줘요.
그러면 곱하면 되는 거예요. 1억에 대한 20%면 2천. 그죠? 1억 2천에 대한 50%면 6천. 1억 5천에 10%면 1,5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합하면 9,50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중 평균에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가중치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투자론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이게 기대 수익률에다 확률 곱해서 구하는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다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기초로 해서 문제를 풀어내라는 게 아니라 기본 요것만 알아도 기본 문제는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3방식의 개관에 대해서 그래서 각각의 임료 구하는 거, 가격 구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게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이 평가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자 127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원가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원가 방식에서는요.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가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원가법에서는요. 무슨 가격을 구하냐면 적산 가격이라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재조달 원가라는 곳에서 뭐를 공제해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적산 가격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재조달 원가가 신축 원가예요. 얘를 신축한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 적산 가격은 말 그대로 무슨 가격이냐면 이건 중고예요. 잔존 가치. 그렇죠? 지금 현재 이미 지어진 10년 전 또는 5년 전 또는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은 이미 중고잖아요. 얘에 대한 가치를 구해야 되겠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얘를 건축을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신축했다라고 가정하고 거기서 이미 시간이 경과했으니까 감가가 발생했겠죠. 그 여기서 신축해서 감가를 빼면은 남는 게 요 중고, 잔존 가치가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논리가 원가법의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법. 그래서 원가법에서는 얘를 구하는 게 주 목적인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얘부터 구하죠. 제조달 원가.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제조달 원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라는 것은 무슨 시점? 기준 시점에서 새로이 제조달하는데, 즉 신축 원가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제조달 원가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단가로 3번의 감가수정이라고 돼 있죠. 이거 감가수정이 요거 감가액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할 부분이 있으면은 감가를 공제해서 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전통적으로 원가법에서는 제조달 원가가 있고 감가액을 구하는 게 감가수정이라고 그랬을 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얘가 중요한 거예요. 감가수정.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기본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할 때 요 감가수정을 기초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가수정을 기초. 그럼 감가수정에서는 감가에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노후화되거나 구식화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인근지역에서 시장성의 쇠퇴에 따라서 임대료 손실은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가액을 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원가법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28페이지에 가면 비교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비교 방식에서 우리가 가격을 구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요, 비준 가격을 구해줘요. 그러면 요 가격을 구할 때는요, 대상 물건과, 자, 128페이지 맨 하단에 있죠.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를 통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요, 자, 시점 수정, 사정 보정, 지역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면적에 대한 거는 큰 차이가 없으면 개별 요인에 이제 포함시켜서도 비교해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얘는 수식만 길었지 내용은 되게 단편적인 거예요. 이걸 전부 다 평가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 가격으로부터 시사지계면 하면 돼요. 그럼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얘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뭐를 선택을 했냐면 사례를 채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가장 적합한 사례. 그래서 129페이지에 보면 자 상단에 단가래번의 거래 사례 자료 채택이라고 있죠. 네, 원래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먼저 위치가 가장 유사한 사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똑같은 가장 좋은 거는 똑같은 위치인데 똑같이 있는 사례는 없으니까 가장 위치가 유사한 애가 뭐냐면 인근 동일 수권 내 인근 지역에 있으면 참 좋죠. 같은 지역에 있으면 요거 안 해도 돼요. 지역 요인 비교를. 요거를
그 다음에 물적인 유사성이라고 해서 형태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면은 요거 안 해도 돼요. 개별 요인을. 그럼 요거 생략이 되죠. 그 다음에 시점성이라는 게 뭐냐면 얘는 사례니까 거래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기준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없는 게 좋겠죠. 네, 어제 거래됐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점성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정 보정이 뭐냐면 어떤 특수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돼서 시세보다 너무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례면 얘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사례 가격이 만약에 1억이면 얘를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이 부동산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 채택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이 다 충족되는 사례를 구해서 우리가 이 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그러니까 비중 가격은 그거예요. 사례 가격과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게 거래 사례 비교법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도 이 과정에 있을 때 어렵게 구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정도로만 참고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페이지 넘기셔서 수익 방식이라는 곳을 가보게 되면 여기서는 뭐를 구하냐면 수익 환원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자, 요 수익을 근거로 해서 가격을 구하는데 요 수익은요. 1년 동안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익을 기초로도 수익 가격을 구할 수도 있고요. 보유 기간 중에 여러 해 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기초로도 수익 가격을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 주로 요 한 해, 한 해. 그래서 요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구해주는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거기 보시면 요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이 부동산에서 얻을 거라고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이라는 걸로 환원해서 수익 가격을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수익 가격을 계산을 하는 과정은요. 나중에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웠던 현금 수지의 측정, 가능, 총소득, 공실률 뭐 이런 거 배우신 거 있죠. 예, 그런 논리가 여기에 쭉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익이 클수록 수익 가격이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수익 가격을 구할 때는 순수익과 환원율이 있으면은 얘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환원율. 그죠? 이 환원율이라는 거는 이 수익을 가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환원율이라고 그래요. 그죠? 물건의 수익성을 표시하는 개념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본서 과정에서 조금 이제 상세하게 풀어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실 때는 그때도 한 번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 그 파트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셔야지만 이해가 조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율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환원율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132페이지에. 이거는 별표하셔야 돼요. 여기도 잘 물어보니까. 그러면 환원율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라면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도 해드려요. 글자 따면 C조12가 나와요. 5개가 나오죠. 요 중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건 요거 3가지예요. 또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투자 결합법이라는 게 있고요. 에르도법이라는 게 있고요. 부채 감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용어가 이제 생소하실 테니까 얘가 결합이잖아요. 2가지로 돼 있어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는 게 있고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물리적이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와 건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논리예요.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하고요.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르다. 이게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런 걸 출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각각의 수익률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얘들을 가중평균하면 전체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고 얘가 금융이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내 돈뿐만이 아니라 빌린 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 투자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서로 틀리죠. 그렇죠. 은행에서는 그냥 이자 수익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생각하는 수익률과 요구하는 수익률과 얘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르다는 전에 차관을 해서 전체 수익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다라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이거고 이거는 계산 논리도 나왔지만 지금은 뭐 접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면 에르드법이라고 있어요. 에르드법은요. 지분 투자자의 입장을 중시해서 수익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에르도법이라는 거는요. 요거 기초로 구해줘요. 세전현금수지. 그러면 세전이니까 뭐를 반영하지 않았다? 영업소득세를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시험에 내요. 영업소득세를 반영했다는 틀리겠죠. 그걸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은요.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순영업소득, 순수익으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성이 나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거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수익률 계산하는 게, 환원율 계산하는 게 부채감당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면 처음에 용어는 낯설어요. 근데 나중에 용어들이 조금씩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초로 여러분들이 이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133페이지에 가격공시제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가격공시제도에서는요. 지금은 다 새로운 걸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토지가 있고요. 크게 나누면 주택이 있어요. 자, 토지는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결정 공시주체가 여기는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이제 국장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요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돼요. 그러면 주택이라는 것도요.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단독도 표준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요 표준주택은 누가 하냐면 국장이. 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러면 공동주택의 이 산정 공시주체는요. 공동주택은 구별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는 얘기예요. 국장이. 이것도 시험에 물어보는 거예요. 얘만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이런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주택, 연립이나 이런 데는 형태나 이런 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뭐 표준주택을 선정할 이유가 없죠. 그 자체가 그냥 다 비슷비슷한 규모니까. 그러니까 얘는 별도로 표준주택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일단 결정 공시주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 얘들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표준지 공시가는 누가 조사한다? 국장이. 그죠? 개별 공시가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게 되면 주택 가격에 있을 때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나눠져 있는데 공동주택 가격은 그냥 공동주택 하나만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차이죠. 그 차이. 그 다음에 얘네 다 이신청이 돼요. 이신청 다 누구에게 한다?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야. 이신청하는데 다 며칠 내로? 결정 공시일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거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인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신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서 안에다가 이렇게 분류해 놨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얘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법 조문에 기초해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몇 개의 기본적인 조문만 우리가 정리해 줘도 문제는 하나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부딪힐 생각은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서 과정을 통해서 정리할 때는요, 이론을 진행을 하면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난이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기초가 있고 이제 기본이 있고 뭐 고급 과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압축이 돼서 이제 쭉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기초해서 계속 이게 반복을 이 강사가 시켜주는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단원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확인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정리하시면은 의지를 가지시고, 중요한 거는 내일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 뭐 약주를 한 잔 드셨건 뭔 일이 됐든 간에 하루에 아무리 내가 놓치게 되더라도 뭐 30분이 됐든 1시간 됐든 간에 한쪽이라도 한번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감각이 유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공부하시다 똑같아요. 처음서부터 1, 2차 과목에 모든 걸 매진하지 마시고 매일 내가 수업을 듣는다고 가정하고 요일을 정해가지고 기본적인 과정을 듣고 초기 단계는 복습은 1차 위주로 복습을 일단 많이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자 28회 시험에서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게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입문 과정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